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미팅룸이라는 연구 그룹에서 미술 시장을 연구를 좀 담당하고 있는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월간 미술에서 기자로 좀 오래 활동을 했고, 그 전에는 갤러리 현대에서 전시기획팀 매니저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외국 미술을 거의 담당을 했고, 월간 미술에서도 해외 미술을 담당을 해서 좀 외국과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들을 좀 진행을 해왔고요. 미팅룸이라는 곳에서도 이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했었던 국제 교류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제가 어떤 그룹으로서, 물론 어디 뭐 갤러리 현대에 속해 있고 월간 미술의 기자로 속해 있고 미팅룸의 그룹으로 속해 있지만 조금은 개인적인, 그러니까 제 개인 활동으로서의 국제 교류가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고, 이게 전반적으로 좀 연결되는, 목소리가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 전반적으로 좀 연결되는 이 프로젝트가 그냥 일회성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어떤 그 개인 활동이 연결을 갖고 그게 국제 교류의 성격도 띌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저의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전시를 기획했던 사람, 그리고 또 기자로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연구자로 활동을 하면서 했었던 국제 교류의 좀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는 이제 해외 교류를 위한 뭐 계획, 수립 과정, 그리고 뭐 커뮤니케이션에서 좀 중요한 점들을 제가 했었던 국제 교류 사업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제가 뭐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의 수혜자, 지원자 외에도 심사를 하거나 평가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최근에 더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그 팀들, 이런 지원자들은 굉장히 잘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 또 이거 외에 사실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원 사업을 할 때 좀 약간 숙지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뭐 팁이라고 하면 팁이 될 수도 있겠고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여기 아까 코피스와 대전문화재단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좀 주요 기관의 그런 국제 교류 사업을 아주 간단히, 제가 뭐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내용을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미팅룸이 뭐 하는 그룹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간단히 미팅룸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저희는 일단 전시 기획을 하고 연구 그룹이에요.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는 5명의 팀을 이룬 그 그룹이고,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하는 플랫폼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당시에 없었던 그 외국과 관련된 주요 자료들을 저희가 글을 써서 글로 먼저 발표를 하는 형식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그 뒤에는 이제 아카이빙을 하고 출판 사업까지도 진행을 하고 주요 기관의 연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다 거의 투잡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자기 뭐 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도 있고 사루비앙 다방 큐레이터도 있고, 그 회화 복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 스튜디오를 갖고. 그리고 이제 아트 아카이브를 연구하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의 주요 사업과 활동으로 지금 2013년에 설립해서 지금까지 계속 같이 자신이 하는 이제 직업이 있고요. 약간 밖에서 돈을 벌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여기서 하자라는 그런 모토로 좀 만들어진 그룹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연구 활동은 저희 웹사이트 2곳을 중점으로 주요 기관들의 연구 사업을 주로 진행을 해왔고요. 이건 저희 웹사이트인데, 왼쪽에는 저희의 팀, 그러니까 이 리서치를 하는 영역, 그러니까 큐레이팅도 있고, 저는 아트 마켓, 아트 아카이브에 대한 이런 글과 정보를 자세히 설명을 했던 글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좀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인 저희가 했던 사업들을 정리를 했던 거라서 이것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시도 했고, 저희가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 작가로 참여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리서치에 기반을 두고 있는 프로젝트를 계속했고요. 지금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교육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그 아르코 미술관부터 시작해서 예술경연지원센터, 경기문화재단 등과 함께 교육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부 기관의 연구 용역이나 프로젝트 같은 사업을 연구를 하고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상 미팅룸의 이제 대략적인 활동을 소개를 해드렸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국제 교류 주요 사업 제가 했던 개인으로서,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거의 다 개인이실 거잖아요. 작가분들도 계실 거고, 기획자, 뭐 큐레이터도 계실 거고, 연구자들도 계실 거고, 뭐 학생이실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좀 개인으로서 뭘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의 소소한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갤러리 현대에서 했었던 많은 전시 중에 아이웨이웨이라는 중국 작가 아시죠? 이 작가 개인전이 다들 몇 년 전에 열렸던 국립현대미술관 개인전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첫 국내 전시다. 그래서 제가 아니다, 내가 먼저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2008년에 아이웨이웨이가 개인전을 갤러리 현대에서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서 처음으로 진행을 했고, 이때가 2007년이 그 카셀 도쿠멘타 아시죠? 도쿠멘타라는 이제 카셀에서 10년마다 열리는 5년마다 열리는 굉장히 기획에 기반을 둔 국제 전시인데 2007년도 이제 그게 열렸던 해였고, 그때 아이웨이웨이가 수백 명의 중국에 한 번도 외국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여권도 없는 사람들을 이제 그 지원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도쿠멘타에 갔어요.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이런 그 트렁크들, 여기 여행 가방 같은 것들도 이제 들고 와서 전시를 했고, 이때 이제 그 프로젝트의 하나로 일환으로 뭐 청나라, 명나라 이런 시대의 의자 같은 것들을 갖고 왔었고, 또 그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 열렸었던 주 경기장 있잖아요. 그 경기장에 건축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촬영한 작품부터 뭐 도자기, 이런 대리석 문 이런 작업들을 가지고 와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웨이웨이와 전시를 그 작품을 굉장히 선별해서 골랐었고, 당시에 이 도록이 지금 그 홍콩에 있는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에도 소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가와 굉장히 심층적으로 인터뷰했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해서 준비했던 전시라서 사실 이게 너무 예전 2008년이면 사실 너무 옛날 이야기라 약간 민망하긴 했지만 좀 주요한 이제 외국 작가의 전시를 했었던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 작가랑 전 개인전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기획전이랑은 좀 맞지 않는 성격 같아요. 그 여러 명의 작가를 이렇게 보듬고 끌고 나가는 게 저는 성격이 굉장히 내향적이라 좀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시들을 여기서 좀 뺐습니다. 이후에도 제가 외국 작가들이나 한국 작가랑 전시한 것들도 있는데 좀 작가랑 밀접하게 소통하는 개인전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해서 이 얘기를 드렸고, 도록을 항상 저는 이렇게 책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작가와의 인터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모든 프로젝트가 거의 인터뷰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라는 건 그 뭐 전문가일 수도 있고 작가일 수도 있고, 그걸 그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직접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만드는 게 사실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인터뷰를 위한 인터뷰, 형식적인 인터뷰가 아니라 이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을 만드는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뻔한 질문은 또 하지 않고, 그건 제가 안 해도 이미 있는 거니까 그런 어떤 질문이 좀 유효한지를 좀 고민을 하고, 인터뷰는 거의 저의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되게 중요한 중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웨이도 인터뷰를 심층적으로 했었고요. 이것도 2008년 너무 옛날 얘기인데, 그 갤러리 현대가 베이징의 공간을 따로 운영을 했었어요. 두아트 베이징이라는 곳을 잠깐 운영을 했는데, 이때 2008년이 베이징 올림픽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베이징에 한국 갤러리들이 좀 많이 진출을 해 있었어요. 그때 중국 붐이었거든요. 중국 미술도 붐이었고, 중국 그 뭐 798 아트 특구 같은 곳에 외국 갤러리들도 굉장히 많이 입주를 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갤러리 현대도 거기에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시를 준비할까 좀 몇 년 전부터 고민을 하다가, 그 더글라스 골든이라는 영국 작가가 있어요. 글래스고 출신의 영국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의 개인전을 저희가 개최했어요. 근데 그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이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되게 유명한 작업인데, 지단 아시죠?
이제는 뭐 2006년에 은퇴를 했지만 은퇴하기 거의 1년 전에 있었던 경기를 촬영했던 작품이에요. 근데 더글라스 골든은 초상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뿐 아니라 동물일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을 하는 것에 되게 정통한 작가거든요. 본인의 자화상도 굉장히 많이 남겼고 이 작품의 제목이 그 지단, 그 21세기의 초상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초상화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 아는 건 고정된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굉장히 어떤 정점에 올라왔을 때 부분이라든가 정제된 그런 초상화가 많은데 이 작업은 그러니까 일단 형식적인 걸 말씀드리면 지단이 그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을 때였거든요. 레알 마드리드와 비아레알이라는 약간 1군 그런 프로축구 팀이랑 같이 이제 그 프리메라 리가 그 경기를 하는 거를 그냥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시나리오가 사실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15대의 굉장히 유명한 촬영 감독들을 섭외해서 15대로 찍고 2대로 이제 미군이 사용하는 항공 카메라를 빌려서 그 경기 자체를 찍는 거 하나, 그리고 한쪽에는 15대 다 다른 작업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에디션이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는 지단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지단이 저쪽에서 뭐 구석에서 침을 뱉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싸우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그냥 지단만 찍는 그런 과정에 되게 독특한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더글라스 골든이 혼자서 찍은 게 아니라 필립 파레노라고 혹시 리움에서 작년에 전시에 개인전 했었던 필립 파레노와 더글라스 골든이 같이 이제 이거를 작업을 했었는데 이 작업이 그래서 칸느에도 초청이 되고 작년에는 파리 필하모닉에서 15개 에디션을 다 보여주는 그 멀티미디어 설치를 했어요. 몰입형 설치를 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좀 스포츠 이런 어떤 그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 어떤 운동과 관련된 좀 작업을 다루는 작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되기도 했었고 아시아에는 소개된 적도 한 번도 없었던 작품이라서 선정을 해서 이게 그 영화제 초청은 당연히 채널 하나, 화면 하나고요. 미술관용은 2채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기 전반이 한쪽이 있고 한쪽은 지단의 모습만 쫓아가는 그 에디션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이거가 몇 미터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6미터인가? 그러니까 그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중국 공간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설치를 했었고 여담을 말씀드리면 이때 작가가 영상 작가는 사실 그 어떤 작가들보다도 그 영상 그 환경을 구현하는 데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천장에 뚫려 있는 공간인데 거기 다 막아서 암실로 만들고 저는 그런 페인트가 있는지 몰랐는데 페인트가 프로젝션용 그 페인트가 따로 있어요. 반사를 하지 않는 전혀 반사되지 않게. 그래서 그런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페인트 수입부터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이런 베이징 올림픽 기간이어서 통관이 진짜 엄격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더글라스 골든의 그 눈을 다 뚫은 초상화가 있어요. 불로 태워서 지진 초상화들 이런 것들이 통관하는데 막 걸리고 이랬었어요. 그 중국이 검열이 심해서. 그래서 좀 고생 끝에 겨우 전시를 했었던 그런 좀 기억에 남는 전시였습니다. 이게 오른쪽에 더글라스 골든이 자기 얼굴로 테이프로 얼굴을 감아서 얼굴을 변형하는 몬스터라는 굉장히 유명한 동시대 미술 작품도 상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전시는 제가 2019년에 한 번 하고 전시보다는 저는 연구나 이런 기획 같은 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좀 주요 작가들이나 아니면 외국의 유명한 인사들과 인터뷰를 하고 그 특집을 기획하는 것들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아마 사실 전시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전시는 일단 돈이 듭니다. 그리고 뭐 작품을 운송하고 작가를 초대하고 공간을 대여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드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고요. 하지만 기획과 인터뷰는 별로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적은 돈으로도 시작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게 내가 국제교류를 한다는 건 사실 꼭 국제교류를 해야 되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외국인 몇 명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좀 외국 작가 몇 명 넣으면 내가 국제 전시를 만들 수 있겠지? 그런 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유,
왜 이 사람들과 협업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갖고 시작하셔야지, 사실 국제교류를 안 하셔도 되잖아요. 꼭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이제 하시고 계속 본인의 일을 하시다가 이 외부 사람들의 이야기를 분명히 들을 필요가 있다는 어떤 시점에 도달하시게 되면 그때 개인으로서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는 게 저는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제가 월간 미술에 한 5, 6년 근무를 하면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 해외 미술 담당이었기도 했고 계속 그런 작가들이랑도 일을 했었기 때문에 좀 외국 그 미술인들, 그러니까 작가뿐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작가뿐 아니라 그런 기획자들 아니면 뭐 미술관 관장들, 갤러리스트들과도 인터뷰를 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면 저는 되게 적극적으로 만나서 인터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뭐 보시면 뭐 올라프 엘리아슨이나 아피차퐁 미라세타쿤은 두세 번씩 인터뷰를 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아니슈 카퍼나 나탈리 디버그 같은 작가들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유명한 큐레이터들과도 인터뷰를 많이 했고요. 또 특집이라는 게 사실 기획이잖아요. 그 잡지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미술지가 월마다 특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집을 준비를 했었던 이제 그런 대표적인 뭐 약간의 국제 그 뭐라고 할까요? 외국인들과도 이제 교류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때 제가 2012년 거를 거의 갖고 왔는데 사실 이것도 너무 옛날 이야기이긴 해요. 이때는 사실 이런 미술의 한류 이런 얘기가 별로 많진 않았었어요. 요즘에 너무 K가 앞에 붙은 한국 미술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지만 사실 그때는 별로 그렇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일부 작가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고 한국 미술에 대해서 외국에서 정말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이제 내보내는 전시들을 기획을 하기 시작했던 때가 이제 2000년대였고요. 저는 이 미술에서 한류라는 게 가능할까라는 이제 그런 기획을 준비를 하면서 뭐 그 지금 우리미술관 관장인 가타오카 마미나 국립현대미술관 예전에 몇 년 전에 관장이셨던 바르토메오 마리 그리고 김몽희 선생님, 황두라는 큐레이터 이런 분들을 다 초대를 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 기획에서 짚었던 거는 한국 작가들을 좀 모아서 한국 미술이라는 기획을 해서 외국에 아웃바운드로 내보냈던 전시들을 이제 화보로 깔고 이 대표되는 인물들의 인터뷰를 같이 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2007년, 8년에 되게 최초까지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초반에 한국 미술을 외부에서 알렸던 전시가 바카사탕이라는 전시였거든요. 남미에서 칠레에서 진행을 해서 칠레랑 아르헨티나인가 두 나라에서 진행을 했었던 바카사탕이라는 전시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런 한국의 유명한 작가들을 묶어서 가는 추세였었죠. 요즘에는 이제 잘 안 하죠.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특히나 어떤 사조나 특정 기간이 아닌 이상은 한국 동시대 작가를 다 묶어서 내보내는 건 사실 되게 촌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영국 미술 작가전 이런 거 하면 별로 안 보러 가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이때는 한국 개별 작가들의 힘이 그렇게 크진 않았고 브랜드 인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모아서 하는 전시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2007년에는 ZKM이라고 하는 이제 독일의 칼스루에 있는 미디어 미술관이 있잖아요. 이때는 이제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작가들을 특히 약간 미디어와 영상 작업이 대부분이었고요. 한국에 지금은 작고하신 이원일 큐레이터가 이때 기획을 했었던 굉장히 큰 전시가 서머 클라인 오브 아트라는 전시도 굉장히 유효했던 전시였습니다. 이때도 이제 한국 작가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 작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LA 카운티 미술관인 라크마에서 2009년에 그 박이소 선생님의 작품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때 출품이 되었고 Your Bright Future, 당신의 밝은 미래라는 전시도 사무소라는 김선정 선생님이 기획을 해서 외부에 나갔었던 좀 중요한 한국 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는 이제 전시는 제가 기획한 게 전혀 아니었지만 이런 굵직했던 전시들을 좀 소개하면서 이런 제가 그 아시아의 미술, 특히 한국 미술에 대해서 좀 전시를 기획해보고 한국 작가들이랑 일을 해봤던 기획자들을 컨택을 해서 인터뷰를 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 2012년에 제가 했었던 특집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일본과 관련된 이야기여서 이때 2011년 3월 11일에 그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이후에 1년이 지나서 제가 좀 할 수 있는 게 이때 되게 허무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너무 큰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자로서 아니면 미술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1주년을 기념해서 이거를 다루었던 작가들을 좀 찾아서 인터뷰를 했던 기획입니다. 한국 작가랑 일본 작가 그리고 한국 그 부산국제영화제 다 돌아가셨는데 부산국제 그 영화제 프로그램 했던 김지석 선생님이 이제 이런 거랑 관련된 영화를 다루었던 거에 대한 글도 써주셨고, 서경식 선생님도 이제 일본의 유명한 교수이시고 이분들의 글 그리고 인터뷰 같은 것들을 다 같이 실었던 프로젝트였어요. 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얘기를 좀 드렸고, 또 이것도 2012년에 제가 일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아시아 무빙 이미지라는 특집을 준비를 하면서 이 6명, 7명의 아시아 그 무빙 이미지를 무빙 이미지가 이제 뭐 한국말로 옮기면 동영상이지만 사실 동영상이라고는 해석하지 않고 이제 그런 움직이는 이미지인 거잖아요. 필름일 수도 있고 영화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포괄하는 그런 것들을 다루는 좀 대표적인 아시아 작가들을 초대해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피차퐁 위라세타콘 태국 작가의 인터뷰도 이제 올해 여기 실었고요. 임민욱 작가 인터뷰도 실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이거 말고도 외국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많았지만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외국에서 좀 찾으려고 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약간 이제 이게 어떻게 또 마지막에 연결이 됐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타이베이 미술관이 타이베이 현대 미술관이 있거든요. 그 KD 모파라고 이제 부르는데 거기 2013년에 제가 아시아랑 관련된 전시를 기획을 하는 와중에 거기서 포럼에 초청을 받아서 아시아성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런 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를 했었던 이제 프로젝트였고, 여기에서 이제 그 뭐 대만과 중국과 일본, 한국 이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포럼을 개최를 했었던 그런 것들로 좀 이게 월간 미술에서 했었던 특집들이 좀 약간 연결이 되어서 글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월간 미술을 퇴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미팅룸의 활동도 있지만 이제 제가 미팅룸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이제 개별적으로 했었던 프로젝트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혹시 이 프로젝트 알고 계시는 분, 여기 너무 화질이 깨지는 것밖에 없어서 안 갖고 왔는데 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관 중에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프로젝트 비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의 코로나쯤에 좀 주춤하면서 이제 사라졌거든요. 이게 왜냐면 외국 리서치 지원 프로그램이어서 코로나 때는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주춤했었고 2013년부터 사실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수혜를 입어서 외국 리서치를 나갔었던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건 과거형이에요. 저는 여기 2번 참여를 해서 사실 굉장히 좋아했던 프로젝트였는데, 그러니까 해외 리서치를 나갈 수 있는 큐레이터뿐이 아니라 미술 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나갈 수 있었고요. 작가는 아니었고요.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해서 자유형,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주제를 하는 자유형도 있었고, 지정형은 여기서 이제 지정하는 주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모집을 하기도 하고, 기획형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자유형과 지정형의 2번을 이제 나간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2016년에 LA 미술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프로그램을 좀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 LA가 어떤 갤러리가 들어오면서 이제 뉴욕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미국의 대표적인 도시로, 사실 미술 시장이 그렇게 LA에 갤러리가 많지 않았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2015년, 6년을 기해서 외국 갤러리들이 들어오면서 시작을 하게 됐던 그런 지형을 좀 조사하기 위해서 외국 갤러리스트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런 프로젝트로 이제 LA를 제가 다녀왔었고요. 이것도 사실 그냥 뚝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연속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미팅룸이 아까 그 각자 담당하는 분야에서 좀 중요한 인물, 그러니까 그 큐레이터들, 대표적인 큐레이터들 아니면 아카이브는 아카이브 기관들, 이런 거에 대한 글을 저희가 다 조사해서 썼어요. 무료로 그냥 다 공유를 했었거든요. 처음에 블로그로 시작했었어요. 각자 일을 하면서. 저는 그때 그럼 나도 이 연재를 하면서 제가 미팅룸에 들어갔던 건데, 그럼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갤러리에 예전부터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월간 미술 다닐 때도 갤러리랑 관련된 특집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별로
먹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컷당했었거든요. 너무 상업적이잖아. 너무 갤러리들 이렇게 뭐 이렇게 우쭈쭈 해주는 것 같잖아요. 약간 그런 거가 있어서 반려를 당했던 이제 그런 특집도 있었고 해서 제가 나는 그러면 굉장히 자기 색을 갖고 특정한 전략을 갖고 일하는 갤러리들을 선정해서 소개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연재를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13개를 하다가 제가 한 2년 하다가 이제 그 뒤로는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이때는 이제 한국에 자료가 없는 갤러리들이어서 뭐 가고시안 이런 데는 사실 한국에 많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전략을 딱 특정한 전략을 갖고 있는 갤러리들을 전략을 소개하는 그런 거였고 지금 미팅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아트마켓에서 들어가시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하다가 갤러리를 LA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걸 좀 발견을 하고 이 프로젝트에 지원을 해서 외국에 이제 LA 갔다 왔었던 그런 프로젝트 비아 사업이 있었고요. 자세히 얘기를 드리기엔 너무 시간이 별로 없어서 슈퍼히트 마거스라는 독일 갤러리가 이제는 뉴욕에 있지만 그때는 뉴욕을 건너뛰고 바로 LA에다가 이렇게 지점을 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했는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었던 그리고 그 이후에 프로젝트 비아를 나갔던 사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 비아 제가 나간 건 2019년이었어요. 그때 코로나 전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고 이제 뉴욕으로 제가 지원을 해서 갔다 왔는데 이때는 센터에서 줬던 주제가 있었어요. 지정형. 그게 세계 미술 시장 중에서 이제 경매사를 조사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를 지원을 하면서 나는 경매만 하고 싶지 않다. 경매사는 웹사이트에 찾으면 다 나오는데 경매에 대해서만 이 여러 명이 이거 연구하는 건 너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그때 한참 관심이 있었던 게 온라인 미술 시장이었거든요. 당시에는 2019년에는 사실 아주 많은 주체가 있진 않았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제가 이때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에 온라인 미술 시장에 대해서 난 연구를 하겠다. 그게 거의 다 뉴욕에 있으니까 그 기관들을 그 기업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하고 갤러리에서도 온라인 관련한 프로젝트를 하는 곳들의 이제 그 디렉터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저는 따로 이제 우겨가지고 하나를 더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2019년에는 5명의 미술시장 좀 전문가들이 지원을 해서 각자 맡은 바들을 연구를 해서 이제 그 자료집이 나왔었는데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이때 경매사는 해야 되니까 필립스 옥션은 동시대 미술만 다루는 필립스 옥션에 대한 연구를 좀 했고 이때 그 아시아 쪽 디렉터와 한국 대표분들을 이제 인터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후에 몇 년 동안 이걸로 사실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온라인 미술 시장과 관련해서 이때 온라인 미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글을 이제 연구를 했고 현장에 가서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다 인터뷰를 해서 이제 글을 썼고요. 그러면서 그 중에 일부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와서 이 글을 보고서를 낸 다음에 거의 바로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미술 시장이 정말 아시죠? 미술은 정말 온라인과 거리가 먼 곳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물을 접하고 경험하는 게 사실 너무 중요한 곳이다 보니 그리고 오죽하면 원본성이 아직도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작품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여행을 가기도 하는 그런 좀 이상한 그 저작권도 있지만 또 저작 인격권도 가지고 있는 좀 이상한 곳 참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미술이 아직도. 그래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올라가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술계에서는 온라인과 정말 거리가 멀었었어요. 못해서라기보다는 경험성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 비싼 거를 온라인으로만 보고 사지 않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정말 온라인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트페어 다 취소됐고 왜냐하면 그 이동 제한 때문에 아트페어 모두 취소했는데 작가들은 작품을 계속 만들고 갤러리는 작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술관보다도 갤러리들이 앞장서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온라인 뷰잉룸이라는 말은 원래 그 전에는 거의 아무도 모르던 말을 이제 거의 대부분의 갤러리들이 나중엔 OVR이라고 온라인 뷰잉룸을 자기네 웹사이트 안에서 작품을 온라인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제 페이지까지 만드는 유행을 했었죠. 요즘에 좀 식었지만. 그래서 제가 그 온라인 미술 시장을 그 프로젝트 비아 통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외국 그 담당자들,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하고 이러면서
그 이후에 온라인 미술 시장에 대해서는 아마 저처럼 글을 쓰고 그런 강의를 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이후에 그 예술경연지원센터의 K-아트마켓이라는 그 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제가 편집위원으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계속 온라인 미술 시장과 관련된 글들을 썼고, 당시 그 NFT 기억나시죠? NFT가 어마어마하게 인기였고, 저도 굉장히 회의적인 부분이 많았지만 이제 그거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글을 써서 축적을 했고요. 아까 이제 미팅룸이 책을 3권을 발간을 했는데, 공저를 그 중에 이제 3번째 책이 2021년에 나왔어요. 이게 제가 프로젝트 비아에서 이제 온라인 미술 시장을 연구했던 글, 그 이후에 이걸 촉발을 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 온라인 미술 시장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기회가 계속 있었거든요. 발표하고 강의하고 뭐 기획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책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쉐어미 저희가 그 미팅룸이 2권의 책을 쉐어미 1, 2로 냈는데, 2번째 책에서는 이제 제가 온라인 미술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쓴 2번째 2장, 여기 보면 온라인 미술 시장 연대기라는 이제 글을 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 책이 결국에 그 언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아트북 페어 아시죠? 되게 재미있는 아트 페어인데, 그 아트북 페어인데 거기에도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책이 나갔었던 이제 그런 출품이 되었던 계기가 있었고, 이후에 그 일민미술관에서도 그 컬렉티브 그룹으로 활동하는 대표 그룹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2명씩을 뽑아서 이제 강의를 하고 그걸 책으로 발간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그래서 2023년, 그래서 재작년이네요 벌써. 이때도 이제 아까 온라인 미술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동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비평도 들어있고, 뭐 페미니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묶여 있는 크래시라는 책으로도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고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로 시작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가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자들이 기획을 딱 하나 하고 일회성은 사실 저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너무 소모가 크고, 내가 이거를 뭘로 시작을 해서 다른 걸로 이제 점점 발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똑같은 거를 계속하는 건 자기 표절일 테고요. 그거를 내가 기획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거는 좀 외부의 얘기를 좀 들어야 되겠네, 외국 전문가들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 인터뷰를 해보다가 글이 나오고, 그러면 이거 이제 다 모여서 이야기하는 어떤 장을 좀 만들어 볼까라는 걸로도 연결될 수 있었고, 실제로 저는 이게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미술 시장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연결되었던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것도 저는 미술 시장 쪽을 좀 많이 하다 보니 한국 문화관광부의 이제 산하 기관들이 있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있고, 한국국제교류진흥원이 있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있고, 이제 그 예술경연지원센터라는 이제 대표적인 그 기관들이 있는데, 유통 쪽을 담당하는 게 예술경연지원센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시장 쪽의 일을 좀 하다 보니 예술경연지원센터랑 좀 하는 일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서 미술품 뭐 감정과 유통 기반을 구축한다는 그런 사업이 큰 프로젝트의 틀이 있었고, 거기에서 컨퍼런스를 몇 년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아마 이거 3번째인가의 사업을 제가 맡아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 너무 아쉽게도 코로나여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국제 컨퍼런스이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미술시장과 온라인 미술시장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미술시장과 온라인이라는 거를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이게 이런 거창한 제목을 지은 이유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걸 제가 컨퍼런스에 다 기획을 하고 섭외를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의 그 연구를 하실 때 다들 여기 연구자들도 있고, 뭐 작가도 사실 다 연구자잖아요. 그리고 다 우리가 리서치를 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중요한 게 되게 선형적인 사람인 거 있어요. 제가 미술사를 전공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과거랑 현재랑 미래가 같이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너의 연구 방법론은 뭐야? 이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일단 그 전에 있었던 중요한 것들을 리서치를 해서 정리를 하고, 의미 있는 것들을 좀 분석을 하고, 현재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었는지 좀 현재를 살펴보고,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밝은 미래는 아니고요. 되게 좀 우리가
이게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너무 문제점이 많이 생기거든요. 뭐 여기서 보면 그 디지털, 온라인, NFT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전기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 디지털은 또 너무나 쉽게 소실될 수 있어요. 뭐 클라우드에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뭐 불나서 막 그 카드 결제 다 끊기고 다 기억나시잖아요. 뭐 얼마 전에 해킹돼 갖고 막 다 난리 나고, 그런 것들에 너무 취약한 게 디지털 온라인이라서 이제 그런 거에 재난이라는 부분까지 같이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해봐야겠다는, 저는 이 세션을 이렇게 보시면 약간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만들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외국의 좀 유명한, 그러니까 그냥 저는 한국에서 꼭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외국에서 꼭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아니면 처음 이런 것들을 시작했던 좀 그런 플레이어들을 선별해서 섭외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했었어요. 지금도 유튜브에 있어요. 약간 민망하지만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세션별로 아까 3개의 세션을 나눠서 보여주신, 그렇게 나눠서도 보실 수 있고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있고 영문 자막도 같이, 국제 컨퍼런스다 보니 외국인들도 많이 참석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 티저 영상이 1분인데 한번 잠깐 보셔도 괜찮겠죠? 네. 안녕하세요. Hi. Hello. Hey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예술경영지원센터 문영호입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고 NFT,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미술 시장이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미술 시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모시고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What do we mean when we say online sale? Collector Trends 2.0. NFTism. digital and the analog. Platform pace verso. 디지털 아카이브와 디지털 재난. How artists address the environmental consequences of blockchain. Key goal is working towards a more sustainable art world. 전문성 있는 발제와 토론이 변화의 시간을 위한 가이드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Thank you. Thanks. Thank you so much. 네, 그래서 이런 온라인 컨퍼런스까지 이어졌었던 이제 좀 프로젝트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개인적인 연구에서 시작해서 이런 관련된 지원 사업들을 하게 되고 또 이런 걸 계속 하시다 보면 기관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도 해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걸 좀 해보겠냐라고 하는 그런 제안도 들어오고 하니까 네, 뒤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개인의 활동에 집중하시는 게 가장, 작가는 자기 작업에 집중하시고요. 그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처음부터 아르코의 뭐 아니면 한국재교류진흥원, 제가 맨날 이름이 코피스라고, 네, 그 코피스의 큰 프로젝트에 처음부터 뽑힐 수는 없어요. 절대로. 저는 그러기는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서 개인 연구자는 개별 연구에 집중을 하시고 뭐 지면에 글을 발표하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시다 보면 국제 교류 아니면 뭐 또 다른 지원 사업의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꾸준히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제 교류를 위한 뭐 계획 수립 및 과정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업들을 예로 좀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연구 영역, 작가분이라면 작가분들도 다 연구를 하시잖아요. 자기가 조사를 하고 집중하는 영역에 집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걸 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미술시장 연구팀이라는 이제 직책을 갖고 있는 것처럼 미술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제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어서 좀 연구 용역을 이런 분야 하면 누구 약간 이렇게 떠올리실 수 있는 자기 브랜딩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가 기존에 어떤 일을 했는지가 되게 중구난방이면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좀 뾰족하게 모으실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뭐 큐레이터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어떤 연구 분야 하면 몇 명 중에 뭐 한국 뭐 전문가 10명 꼽아봐. 그러면 내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 연구 주제를 좀 몇 가지가 있더라도 좀 그 부분을 확실히 파고 들어가시는 게 저는 그런 걸 추천을 좀 드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연결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미술사든 역사든 뭐든 결국 다 연결이 돼야지 그게 누가 기록해 주지는 않더라도 내가 기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처음 기획 단계 그리고 이게 그러면 글로 나오네, 인터뷰를 할까, 그 다음에 뭐 영상을 찍어서 남길까, 모여서 포럼을 해볼까, 이런 연결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그게 결국 출판물까지 나올 수도 있고요. 전시로 연결될 수 있고 뭐 이런 되게 뻗어나갈 수 있는 가지는 많거든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좀 그런 뭐 연구 주제를 잡거나 할 때 되게 개인적이고 너무 사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좀 어떤 공통된 점을 갖는지도 좀 뻗어나가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협업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연구에서 당연히 주제를 정하고 저는 원래 글을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라서 저는 글 쓸 때 약간 집착하는 게 있어요. 목차를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글을 쓰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물론 뭐 약간의 에세이 같은 거는 그게 되지만 저는 약간 분석적인 약간 분석하고 막 지금 이게 이렇고 문제점이 어쩌고 그래서 어떻게 되면 좋겠고 뭐 뭐라고 하죠? 예측 이런 쪽을 나가는 글을 많이 써서 그 목차가 없으면 되게 글이 이상해지고 일단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목차를 저는 집착해요. 목차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여러분들도 자기 연구에 있어서도 그냥 그런 걸 좀 계속 기록하고 좁혀 나가고 정리하는 방식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걸 하다 보면 이제 관련 인물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을 좀 취재해보고 싶다, 인터뷰해보고 싶다, 아니면 이 사람을 좀 불러서 얘기를 듣고 싶다, 멘토링을 듣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그런 관련 인물들 풀도 좀 짜 놓으세요. 뭐 요즘에 노션 이런 걸로도 굉장히 많이 쓰시니까 그런 기록들을 계속 하고 그 사람의 뭐 대표적인 글이라든지 간단한 기록 같은 걸 좀 남겨놓으시면 이게 생각보다 나중에 갑자기 인물들을 생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꾸준히 기록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 썼던 이제 아카이빙 같은 건데 아카이빙이 자료 아카이빙도 있고 그걸 어떤 식으로 뭐 녹화를 해놓을지 녹음을 해놓을지 기록을 해놓는 과정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게 나중에 굉장히 큰 자기의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섭외하는 과정도 아까 말씀드린 카마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예술경연 지원센터의 도움도 있었지만 제가 다 그거를 섭외를 했었거든요. 이 섹션에는 이 사람이 정확히 맞아.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정확한 임무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인터뷰를 진행할 때 여러 명이 있으면 다 똑같은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주제를 주시는 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너는 이 얘기를 해줘. 네가 예전에 썼던 글 있잖아. 이런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해주라고 굉장히 명확한 작업 지시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컨퍼런스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약간 용역을 주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 인터뷰이들한테 역할을 분담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명확히 주시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외국인들이랑 교류를 하다 보면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되게 추상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막 어떤 데 가서도 할 수 있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포괄적일 수도 있지만 이걸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갑자기 막 너무 우리 주제랑 상관없는 다른 얘기를 하면 그 기획자가 잘못 지시한 거거든요. 그럼 저는 영상 다시 찍어라고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시를 해서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뭐 까칠해 이럴 수 있겠지만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결과물을 위해서 물론 잘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섭외를 할 때도 내가 어떤 기관에 속해 있는지가 사실 되게 큰 나의 그 자산이었더라고요. 내가 뭐 어디 기관에 속해 있어 라고 하면 섭외가 훨씬 쉬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뒤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원을 받게 되면 그 기관에서 그런 이거를 서티피켓 같은 걸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지원에 뽑혔으니 이런 연구를 하고 있으니 좀 많은 도움을 부탁한다 이런 영문 레터를 발행을 해줘요, 기관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보내면 훨씬 더 좀 공신력을 얻을 수 있다는 팁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외국 커뮤니케이션은 사실 너무 쉬워졌죠. 옛날에는 정말 월간 미술 2000년대 이런 데 있을 때는 그 이메일도 막 되게 찾아내기 힘들었거든요. 겨우 찾아내고 뭐 지금 뭐 링크드인부터 SNS 거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정말 괜찮은 사람을 인플루언서들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인플루언서 중에 사짜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일을 할 때 레퍼런스 체크도 중요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찾아보는 과정도 중요해요. 저도 그걸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하지 말걸 이런 후회를 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인터뷰이든 누구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검증 과정을 좀 거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맥이라는 게 참 저도 못하지만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너무 사람과의 그 관계나 도움이 되게 중요해서 그런 것들도 조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챗GPT부터 뭐 여러 가지 번역 툴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영문 레터 보내는 거 이제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도 훨씬 수월해졌고요. 대면 시에는 당연히 뭐 영어가 중요하겠지만 뭐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도 사실 국제교류 지원 사업도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면밀히 보시고 이런 거 할 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안 받아도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강의 같은 거 요청하거나 기관들은 당연히 책정이 되어 있지만 저는 돈을 안 받아도 될 때는 물론 그럴 때가 있지만 돈을 받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 나한테 필요 없는 돈이야가 아니라 그게 한번 그렇게 되면 정말 그 뒤에 뭐 후배들 다른 분들도 당연히 그게 무료가 되거든요. 저희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항상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인터뷰를 이제 하시잖아요. 외국에 되게 짧은 인터뷰만 뭐 좀 다들 돕고 이러겠지만 어떤 일을 맡기고 교류를 할 때는 인건비를 꼭 책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크지 않더라도 정말 중요한데 그거를 안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꼭 외국이 아니더라도 국내랑 할 때도 인터뷰 잠깐 하는 거라도 뭐 정말 10만 원이라도 책정을 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게 그 사람들의 뭐 요만큼 뭐 전문가가 뭐 질문 2개 답해 주는 건데 돈이 왜 필요해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왜 지원금을 받았을 때 말씀드리는 거고요. 학생인데 그러면 사람 다 알거든요. 그럴 때는 다들 해주죠. 하고 돕고 서로 이제 그런 거 협력을 하는데 지원을 받으셨을 때는 꼭 인터뷰나 어떤 사례비는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책정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외국인들 아시죠? 돈 되게 중요해요. 돈을 어느 정도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데리고 올 수 있느냐 없느냐도 들어가고요. 하니까 그런 것들도 지원을 해주는 사업 주체들과 좀 얘기를 해서 책정 기준 같은 것들을 물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되게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부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책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여러 가지 기사들도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아까 2019년에 온라인 미술 시장과 관련한 참여 계획서를 썼었고 여기에서 저는 이제 경매만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미술 시장도 난 하겠다라고 이제 어필을 해서 이걸 넣었었고요. 그래서 뭐 가이드북이 나오니까 책도 나오고 인터뷰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좀 세웠었습니다. 네, 그래서 뉴욕에서 실제로 거의 다 만나고 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셀렉션 어나운스먼트 같은 어떤 이 사람이 선정되었다는 증명서를 발급을 해주거든요. 어떤 데는 그랜트가 얼마를 지원받았는지까지도 나와요. 그런 것들 해서 이런 협력을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공신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필요하시면 그 지원 기관에서 발급 다 해주시니까 요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BI 온라인 미술 시장과 관련된 리서치를 다녀와서 성과를 보고하는 비아살롱에서도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쉐어미라는 책으로 연결이 됐고 그게 결국에 쉐어미랑 당연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일부의 내용과 이런 연결고리가 다 해서 최종적으로 2021년 12월에 송출이 돼서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런 거였고 뭐 제가 이런 과업을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였고 이런 계획 같은 거 사실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지원서 낼 때 이런 칸 있잖아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뭐 하고 이런 것들도 하시다 보면 행정상으로 다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계획 같은 것도 면밀하게 따져보시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진출 시에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심사를 하거나 평가를 좀 최근에 많이 했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너무 잘하는 분들이 있으신가 하면 너무 많이 하는 분들은 약간 지원서 사냥꾼 같은 분들이 있어요. 모든 지원 사업에 다 붙는 막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잘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심지어 이 지원금이 큰 곳은 그런 거 만들어주는 데도 있대요. 요즘에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서 와 대단하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할 때 여러분들 당연히 이 기관이 무슨 기관인지, 그리고 얘네 어떤 팀이 있는지 이런 거 다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시면 웹사이트에 다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이 팀이 있네, 이 여러 가지 팀, 시각예술, 저는 시각예술 얘기를 오늘 드리겠지만 시각예술 중에서 무슨 팀이 있는데 이건 이 팀 사업이네. 그럼 이 팀이 무슨 사업을 했는지 이런 거 보셔야 돼요. 다 그런 거 아니어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이런 문화체육관광부 직속 산하 기관들은 경쟁률이 너무 세고 처음에 바로 들어가기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이 그 경력을 쌓으셔야지 선정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뭘 하는 단체인지 기관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이랑 주제 분석 당연히 너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많이 안 하는 게 심의 기준을 보셔야 돼요. 근데 안 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여기 제가 막 모아놓은 건데, 심의 기준 보면 어떤 거는 계획이 중요하고 얘네가 진짜 이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있고요. 어떤 거는 이걸 통해서 얼만큼 기대 성과가 있는지, 많은 사람이 보고 외국에서 얼만큼 성과가 있는지를 보는 경우도 있고, 되게 사업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기관의 사업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 걸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심사위원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심사위원은 그러니까 이게 평가가 정량적 평가가 있고 정성적 평가가 있잖아요. 정량 평가는 보통 그 기관에서 다 하고, 심사위원들은 정성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수취할 수 없는 거를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면접이나 서류를 통해서. 근데 그런 거 할 때 심의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얘네가 너무 유명한 팀이야, 얘가 너무 유명한 작가야, 그러더라도 이 사람이 이 심의 기준이 있잖아요. 점수표에 약간 해당이 안 되면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주관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근데 저는 정말 객관적으로 하거든요. 이 심의 기준에 따라서요. 그래서 가끔은 저게 진짜 별론데, 근데 심의 기준에서는 뭐 나무랄 데가 없어. 그러면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사위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심의 기준 너무 중요해요. 이거 정말 꼭 보셔야 되고요. 몇 퍼센트가 뭐가 몇 퍼센트인지를 꼭 보셔야 되고, 여기 보면 세부 항목 있잖아요. 뭐 타당성이면 뭐 부합하는가, 필요성에 타당한가, 이런 게 다 들어가도록 만드시면 네,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첫 번째 사업이 아니라 몇 해가 이어져 내려오는 사업이라면 너무나 중요하게 그 전에 어떤 사업이 뽑혔는지, 걔네가 어떻게 했는지도 보시면 훨씬 도움이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꼭 보시고, 심지어 보면 예전 심사평도 있거든요. 왜 전년도에 이 사업을 이제 공모해서 이제 선정 단체, 선정 작가 발표하잖아요. 거기 밑에 보면 심사평이 거의 다 있어요. 심사평을 꼭 보세요. 심사평이 심사위원들이 한 얘기들이랑 이제 그런 걸 정리해서 올린 글이거든요. 그거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아쉬웠다, 이런 게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다 있으니까, 그런 거를 저는 너무 중요한 자료인데 그거 진짜 안 보시거든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 항목인 거 아닌 거 꼭 보시고, 인터뷰도 되게 저처럼 엉성하게 저희 PPT 진짜 못 만드는데 PPT 같은 것들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집어서 잘 만드시면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무엇보다 자기 경력 쌓는 게 제일 중요해요. 국제교류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지원 사업을 해서 뽑혔고, 작가는 뭐 어디서 전시를 했고, 어떤 레지던시에 갔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뽑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꼭 쌓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이 되셨다면 정말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선정이 됐는데 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뭐 결과 보고서 내야 되고, 정산해야 되고, 뭐에 참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난 돈을 받고 그거 정산 안 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이 저 사람 조금 문제인데라는 게 다 내부에서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지원자들이 피해를 봐요. 이렇게 대충 하는 사업, 그러니까 여기 참여자들이 결코 모든 사람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거를 하지 않아요. 돈 받고 끝나는 경우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예산 줄어들고, 왜냐면 기획재정부 이런 데랑 다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사람들 이런 결과 보고서 같은 거 엉망인데 그러면 이거 깎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책임감을 갖고 그리고 그 기관이랑 제발 담을 쌓지 마시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좋게 소통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지원받는 거잖아요. 그런 지원단체랑 적을 두고 막 거기랑 말도 안 되니까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안 하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서로의 존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관과의 신뢰 쌓기, 관계 쌓기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점점 그 단일 지원도 있지만 연속 사업 진행을 많이 하잖아요. 뭐 2년 차, 3년 차 한 사업을 연속성으로 갖게 돼서 더 심화하고 안정감도 갖고 이 기관 입장에서도 믿을만한 사람들한테 일을 주는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인데 그런 거를 절대로 사다리를 그냥 이렇게 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부하라는 게 절대로 아니라 정말 좀 지키셨으면 그거 안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제가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관 조 시간이 너무 없는데 이거는 사실 뒤에는 이게 다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아트누리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아트누리가 지금 여기에 협약 기관이 112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 그 문체부 산하의 기관부터 지역 단체, 뭐 광역 단체가 다 거의 다 들어 있고 그 외에 그 기업들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시 같은 것들도 공고가 다 올라와요. 그래서 아트누리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기 지금 왼쪽에 주황색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K아츠 온다고도 공모한다고 여기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나오고 시각예술뿐 아니라 왼쪽에 보면 여기 분야 있죠. 뭐 문학, 시각예술, 공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물론 모든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고 여기에서 누락된 게 당연히 있어요. 근데 꼭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자기 분야 있고 지역 있고 뭐 국제 교류 이런 거 다 보실 수 있어서 꼭 추천해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제가 이거 찍지 말아주세요. 제가 너무 허접하게 만든 거라서 제가 사실 제가 모든 사업을 다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냥 여러분이 지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뭐 문체부 산하의 그런 기관들이 쭉 있고 외교부 산하의 기관이 있고 광역문화단체는 쭉 여러 가지가 있죠. 대전문화재단도 국제교류를 하고 있고 기업이나 사립문화재단에서 공모 베이스로 하는 곳들에 대한 것들도 좀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기관별 특성이 뭐 있잖아요. 그 문화 아르코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약간 창작 역량 강화, 기획 역량 강화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고 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코피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이제 그 외국에서 초청해서 이제 아웃바운드로 나가는 그런 사업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 수교랑 관련된 그런 사업을 맞추고 있고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유통 쪽을 맞추고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 문체부 산하 기관들은 경쟁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부터 여기를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저는 이제 지역 문화재단이나 개인 문화재단이나 좀 그런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면서 경력을 쌓으시고 그거를 계기로 내가 나중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을 좀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오늘 그냥 다 나오는 거거든요. 말씀을 따로 안 드리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보면 나옵니다. 아까 아트누리에도 다 있고요.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좀 있어서 네, 이거는 코피스로 이관된 사업이었고 네. 기업들이 지원하는 거 요즘에 예술 기업에 대한 그 지원 사업도 많이 늘어나서 이 창업도약 뭐 3년 차, 뭐 7년 차 이런 식으로 외국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큰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면밀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다 말씀해 주신 거라서 넘어가고 그럴게요. 네, 일단 감사하고요. 제가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그 사전 질문을 받긴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제가 오늘 강의에서 다뤘던 내용이라서 혹시 더 뭐 현장에서 좀 강의 들으시고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언급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에서 다 충족이 되셨을 거라고 혼자 믿겠습니다. 그리고 저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미팅룸이라는 그룹으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웹사이트와 인덱스룸이라는 또 인덱스로 나눠진 사업
그 리스트가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는 사실 본인이 찾아보셔야 되고요. 아트누리 같은 웹사이트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들 개별 활동을 열심히 경력을 쌓아 나가시고 나중에 국제 교류까지 연결되실 수 있도록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